서울특별자치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의 윤희장학사입니다. 먼저 영상으로지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생각할 때 생각해보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변화되었고요.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와 학교 방역 실무 이해라는 주제로 앞으로 코로나 공존의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2021년 우리 교육청 역점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지침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과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관련 Q&A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2020년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해 코로나를 잘 이겨냈습니다. 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또 전국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17개 시도에 배포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꼼짝마 앱을 개발해서 교육 구성원들이 스스로 코로나를 알고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2021년 감염병과 관련된 역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1년 인천교육 4대 역점 정책 중에 네 번째,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 안전망입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 안전망은 코로나19 이후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어울림을 이어가기 위해 학생의 삶이 중심이 되는 학습, 돌봄, 생활, 방역의 통합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 안전망에는 학습 안전망과 생활 안전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는 생활 안전망의 첫 번째인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 추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 예방 안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은 2009년에 신종플루와 2015년에 메르스, 2019년에 코로나까지 신종 감염병의 출현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 신종 감염병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비상상황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청, 시청, 보건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라인을 운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입니다.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또 감염병 전문가를 위촉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돕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별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학교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감염병 유기 대응 모의 훈련을 정례화하여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방역 안전망 운영입니다. 미래시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뒷받침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 중심의 감염병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학교에 방역 물품을 충분히 보급해서 예방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지지 기반 강화입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현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방역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워낙 2019년도에 처음 발생을 했고요. 우한에서 발생을 해서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 불렸는데 WHO의 감염병 명명 기준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로 불렸습니다. 줄임말로는 COVID-19 또는 코로나19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는 코로나를 뜻하고요. VI는 바이러스, D는 감염증을 의미합니다. 분류를 보시면 법정 감염병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며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해당합니다. 전파 경로를 보시겠습니다. 주된 전파 경로는 비말 감염입니다.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 즉 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요.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또는 노래할 때 이런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접촉 감염입니다. 비말이 묻은 손이나 또는 매개체와의 접촉을 하고 눈, 코, 입을 만져 감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증상을 보시겠습니다. 주된 증상은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의 자료는 2020년 코로나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증상은 기침이 41.8%, 객담 28.9%, 발열 21.1%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증상은 증상 없음도 26.7%라는 것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잠복기 동안에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일에서 14일, 평균 5에서 7일입니다. 여기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은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를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2에서 3.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 검출이 증상 발현 초기에 많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증도를 보시면 경증이 약 80%이고요. 중증 14%, 치명적인 게 5%입니다. 즉 고령자나 또는 기저질환자들은 이렇게 치명적인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치명률을 보면 전 세계 2.21%, 국내는 1.4%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한번 볼게요. PCR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데요. 확진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되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됩니다. 상기도 검체 채취 방법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인도의 도말물 채취 방법과 비인도의 도말물 채취 방법이 있습니다. 구인도의 도말물 채취 방법은 인후에서 분비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비인두는 콧구멍과 그리고 입천장을 평행으로 해서 합의각계에 있는 분비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결과는 6시간 이내에 알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검사 양이 많을 때는 대기 시간도 있어서 하루, 길게는 이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벌써 제3판까지 계속 내용이 수정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 교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지침에 담고 있는 기본 원칙은 등교 전, 등교 시, 교육 활동 중에 코로나 임상 증상이 확인되었을 때 그 의심 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등교 및 출근을 중지함으로써 감염 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된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관리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응 조직입니다.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조직을 구성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서 감염병의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는 어떤 한 구성원에게 업무가 쏠려서 그 구성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다 협력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위기 학교를 또는 위기의 상황에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체계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 코로나19 담당자 지정을 복수로 하고 학교장과 담당자는 감염 예방 활동의 총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응 조직을 좀 도식화해서 살펴보는데요. 학교장님이 총괄, 교감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이 있습니다. 이 각 팀에는 부장급 이상의 교사가 총괄의 역할을 담당하며 밑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역할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잘 숙지하여 학교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옆에 보시면 협력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의 보건당국의 협조체계가 중요합니다. 협조체계 구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 보건소 등 여러 유관기관들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해야 될, 그러니까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학교의 등교 수업일을 조정할 때는 교육청이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천의 특정 구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 구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는 교육부, 교육청, 보건당국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가까운 선별진료소 및 진료 의뢰 방법을 미리 파악한 후 선별진료소 방문 조치를 하면 좋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교육부와 함께 우리 인천관 내 학교들의 방역 상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남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는 지역에 병원과 MOU를 맺어서 우리 학교에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나 이런 선별진료소를 가기보다는 그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교 구성원 건강관리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 즉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안내해야 됩니다. 기저질환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만성질환 또는 당뇨, 또 혈액암이나 암 환자 이런 분들을 기저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이 발견된다. 그때는 제1의 원칙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게 제1 원칙이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건강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등교 시 일과 중 발열 검사를 매일 총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7.5도 이상의 발열이 측정된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안정시킨 후에 다시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발열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등교 전에는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을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등교 시에는 출입 전에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해서 발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소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 전에 교실에서 발열을 측정한 후 이상이 없으면 급식실로 이동합니다. 요즘같이 외부 온도에 영향이 많이 있을 때는 열화상 카메라의 위치를 학교장님 또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열화상 카메라의 설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교육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 한번 항목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전에는 5개 항목이었는데요. 9월 달에 다시 3개 항목이 재편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또 제가 어떤 학교에 방문을 했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이동해야 될 통로를 정상 체온, 발열자, 또 이제 재측정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학교 내 생활 지도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매일매일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학교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해서 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고요. 요즘에 확진자의 발생 양상을 보면 가족 내 감염이 약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지켜야 될 수칙 또한 학교에서 잘 가정통신문이나 SNS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학교 후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자제하고 또 지금 현재 소모임, 5인 이상의 소모임이 집합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학교에서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교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책상을 배치해야 되고요. 마스크 착용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는 반별 또는 학년별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을 배정해서, 특히 쉬는 시간을 배정해서 학생들이 화장실에 몰리거나 복도에 몰리는 현상들을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동 수업이 있는데 그 이동 수업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은 저희가 발열을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매 수업 시간 전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의심 증상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거리두기를 해서 책상을 배치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한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아이들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식실입니다. 급식실에서는 이제 급식실에 가기 전에 교실에서 발열을 측정하고 급식실로 이동하고요. 또 이제 줄서기를 할 때 거리두기를 지키고 또 동선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급식실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는 학교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식사 중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 대화 금지, 또 지정 좌석제, 한 칸 띄어서 앉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제 식사 후에도 손 씻기, 교실로 입실, 거리두기 지키기. 이렇게 급식실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급식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티슈를 준비해서 식사를 한 후에 학생들이 또 그 자리를 소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리두기를 위한 스티커를 활용하고 있고요. 다음은 마스크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가장 많이 썼던 게 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하루에 5, 6시간씩 수업을 하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어려운데요. 마스크가 백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또 마스크를 선택할 때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의 표시를 꼭 확인하신 후에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교 및 출근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등교, 출근 중지, 그러니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활용해서 열이 있거나 또는 주요 증상들이 있다면 등교하지 않습니다.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교, 출근을 중지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 중에 자가격리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 및 출근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에 해당하는 학생 교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교직원은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교나 출근 중지가 된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담관리인을 지정한 후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받은 대상자들은 보건당국에서 하루에 2번씩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교실의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됩니다. 일의 환기 시간은 겨울철은 3분 이상, 여름철은 10분 이상 환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실에는 세면대에 비누 또는 손세척제를 비치하고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및 교직원이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해야 되고, 기침을 하면서 사용한 휴지, 분비물이 묻어있는 휴지를 바로 버릴 수 있는 뚜껑 있는 쓰레기통이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학교 내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은 청소,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손잡이라든지 난간, 책상, 탁자, 의자, 컴퓨터 키보드 등 이런 물건들은 1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 자신이 사용한 책상은 매일매일 수시로 닦도록 지도하고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소독입니다. 소독은 정기소독과 일상소독, 임시소독이 있습니다. 정기소독은 전문업체가 소독을 하는 건데요. 학교 전체 소독입니다. 4월에서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10월에서 3월까지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일상소독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취약시설을 매일매일 표면을 닦아주는 그런 소독이 일상소독이고요. 또 임시소독도 있습니다. 물론 임시소독도 전문업체에서 실시하는데 다수가 이용한 학교시설이나 또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확진자가 노출된 공간은 소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은 방역물품 확보입니다. 학교마다 방역물품 확보 권장 기준이 있는데요. 2020년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우리 인천 관내 모든 학교에 약 146억을 들여서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온계부터 해서 열화상 카메라, 또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 티슈 등 많은 방역물품을 지원했는데요. 방역물품 확보 기준은 체온계는 각 교실에 1개, 보건실에 2개, 통학버스에 1개이고요.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장입니다. 손소독제는 각 교실에 2개, 보건실에 4개, 교무실, 특별실 및 식생활관에는 1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독제와 알코올 티슈도 각 실별로 충분히 보유해서 표면 소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의 기숙사 관리입니다. 기숙사 관리의 기본 지침은 1일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기숙사 운영 전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가능한 1인 1실을 사용하되 기숙사 여건상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다인실의 경우에는 침대 간의 충분한 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는 기숙사의 주요 장소에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홍보물을 게시해야 되고요. 기숙사 내 화장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세정제라든지 비누, 휴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해야 됩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생은 그 매일 2회 발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물론 등교 전에 하고 급식실 가기 전에 실시하는 것 외에도 아침 식사 전, 또 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에 발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및 방문자의 숙소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일시적 관찰실을 마련하여야 됩니다. 이 일시적 관찰실은 1층에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 1층에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층간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귀가할 수 있는 장소에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리적 관찰실에 의심 학생이 제실하여 있는 경우에는 복도 쪽의 창문은 닫아주시고 실외 쪽의 창문을 개방하여 주셔야 됩니다. 또한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 배치하여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1차 시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2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및 퀴즈. 강의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퀴즈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정리 및 퀴즈. 첫 번째, 오늘 들은 강의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학습 정리 및 퀴즈. 두 번째, 오늘 강의 내용 중 어려웠던 부분을 찾아 교재 내용을 다시 읽고 정리해 보세요. 학습 정리 및 퀴즈. 세 번째,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본 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볼 사례를 찾아보세요.